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 역시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극히 일부의 위협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대규모 산불보다 더 위협적인 자연적 현상이 발생할 것은 더 이상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물질은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메탄과 불소 계열의 가스도 있으나, 오늘 영상에서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이산화탄소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은 상당히 방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아무런 대비 없이 이대로 가다간 그 결말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를 믿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믿기 싫은지 몰라도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가 쏟아낸 지구온난화 관련 어록들을 영국의 BBC가 정리한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지어낸 말이다. 지금 뉴욕은 엄청 추운데 도대체 지구온난화가 웬 말이냐. 세계 최고의 경영학과 명문대학인 펜실바니아 대학 와튼스쿨 출신이란 사실을 무색해하는 언사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름과 겨울의 농도 차이가 있지만 단 1년의 멈춤도 없이 계속 증가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가 2000년 들어서 눈에 띄게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그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증가와 감소 패턴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온도도 상승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 온도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감소합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반론이 있습니다. 그 반론의 근거도 동일합니다. 과거 수십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주기를 갖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왔으며, 그에 따라 온도 역시 변화해 왔다. 지금 지구 온도 상승은 지구상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 주기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근거 있는 반론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1, 20년 전에도 그런 반론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지난 수십만 년간 되풀이하던 이산화탄소 농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던 산업혁명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공표된 파리협정, 그리고 2020년에 발표된 카본 뉴트럴리티 선언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듯이 이산화탄소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의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더불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의 인구 수를 넘어선 인도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을 놔두고 미국만 화석연료를 줄인다면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고 석탄을 다시 채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보다 값싼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며, 결과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리협약 당시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1.5도 상승 이하로 유지하고 최악의 경우도 2도 이하로 억제하려던 목표는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며,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역전시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이 그래프를 보면 적어도 뇌피셜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 제일 오른쪽에 수직으로 그려놓은 선이 2050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각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급격히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감소로 돌아서야 합니다. 가속이 붙기 시작하던 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가속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은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 다음으로 큰 미국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부터 5년 후인 2030년경에는 미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11% 이상이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경 미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의 거의 3배에 맞먹는 600TWh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불과 10년 전에 세웠던 파리 조약의 1차 목표는 무너진 것이 확실합니다. 지구 온도 증가를 1.5도 상승에 묶어놓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제는 2050년까지 2도 상승의 벽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암울한 상황이 앞으로 변화시킬 생각도 하기 싫은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혼란스러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과거의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증가한 역사가 없으며 그에 따라 상승한 기온이 지구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온도 상승은 5대양을 순환하는 해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예측과 초대형 산불의 빈번한 발생, 순식간에 쏟아붓는 폭우, 식량 생산의 감소,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염의 강도가 증가하며 코로나같이 치명적 바이러스의 창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지구온난화는 파리협약에서 제시했던 1차 저지선인 1.5도 상승을 이미 돌파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속도도 역시 과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이 진행하고 있는 노력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지 예측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전개될 기후변화의 강도는 예측하기 힘들지라도 그에 대한 대처 상황은 역설적으로 예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5년에서 10년 후면 기후변화를 지금보다 더 절실히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방향성은 예측 가능하기에 일조량이 많거나 풍력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는 당연한 액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며칠 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정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날씨가 더워져서 비정상적인 공기 흐름이 있었고 그것이 고압선을 출렁거리게 만들고 그 결과 전류 흐름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한 발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공기 흐름 때문에 고압선이 흔들리는 것이 대정전 발생 원인이었다면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태풍이 부는 날마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한 시간이 오후 12시 33분인데 이미 몇 분 전에 전력 공급망에 비정상적인 조짐이 보입니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전력망은 50Hz를 갖는 교류 전력을 사용하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12시 20분경에 주파수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블랙아웃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재생에너지를 블레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의 프로세스를 보면 그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전력 계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의 상황을 설명한 그림을 놓고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스터빈,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면 그만큼 전력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소비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든지 혹은 발전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1차적으로 50Hz로 유지되고 있는 주파수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수준을 초과하면 이번에 발생한 블랙아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 수력 발전량을 증가시키거나 반응성이 뛰어난 가스터빈 발전량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2차 전지로 구성된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량만큼 방전을 시키면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낮아질 경우 양수 발전소의 펌프를 가동시켜 수력 발전소에 물을 끌어올리거나 가스터빈 발전량을 낮추거나 혹은 전력 저장 장치를 충전시키는 등의 액션을 취하는 방법으로 50Hz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이런 방법 이외에 남는 전력을 인접 국가인 프랑스, 모로코, 그리고 포르투갈에 전송하여 전력 판매를 하는 방식 역시 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는 65km에 달하는 송전망이 깔려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지하터널에 설치된 송전망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2기가와트급 전력을 송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송전망 덕분에 스페인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들끼리 서로 남는 전력을 교환하면서 전력의 수급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블랙아웃이 발생하기 직전에 스페인 전력 상황을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12시 30분경 스페인의 전력 발전의 68.7%를 태양광과 풍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2시 30분이란 시간은 태양광의 출력이 최고에 달하고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 중에서도 태양광은 스페인 전체 전력 생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8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출력이었기에 원자력 발전소 9기가 생산해내는 출력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2시 30분경 스페인에서 생산한 발전량이 높았기 때문에 전력 생산과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1.5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에 해당하는 2.6기가와트의 전력을 포르투갈에 판매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프랑스에도 0.87기가와트의 전력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 30분경 전체 발전량의 10.7%를 담당하던 풍력 발전기에서 예기치 못한 스파이크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파수가 출렁거렸습니다. 이것을 감지한 프랑스는 불안정한 주파수가 자국의 전력망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스페인으로부터의 전력 수입 라인을 끊어버립니다. 원자력 발전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0.9기가와트를 스페인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던 프랑스가 전력 수입 라인을 셧다운 시켰더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전력을 돌릴 수 있었다면 블랙아웃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스페인의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은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전력 시스템은 넘치는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태양광 단지의 전력 계통이 자동적으로 셧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것이 전체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으로써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원자력 발전소 1.5기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포르투갈은 그 여파로 역시 대규모 블랙아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날씨가 흐려서 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질 경우 백업 전원으로 사용할 용도는 물론이고 전력이 넘쳐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도입을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충분한 이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차전지 회사들이 늦었지만 서둘러서 값싼 LFP 양극재를 사용하는 ESS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 저장 장치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저렴하다고 알려진 재생에너지 단가를 가스발전 단가와 맞먹을 정도로 상승시킨다. 두 번째, 장기간 바람이 불지 않거나 흐린 날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루 정도를 버틸 정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전력 수요를 도저히 버틸 수 없다. 더욱이 유럽처럼 전력을 공급할 인접 국가도 없으므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수단인 원자력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닥칠 유럽과 미국의 탈탄소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필요하다. 결국 이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